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이 이번 달 들어서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극심한 더위가 기후 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했는데 특히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의 유엔도 지구가 끓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주요국의 기후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폭염으로 600여 명이 숨지는데 뉴욕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2년 뒤까지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일 정도 늦은 건데 해마다 20명 안팎의 감염자가 나오는 만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대상자의 예방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특허 등록 비용이 다음 달부터 10% 인하됩니다.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괄 인하 조치로 특허청은 앞으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특허 등록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량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하면서 식품 통관이 잇따라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산물 외 다른 수입품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데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괌 서쪽 약 730km 부근 해상에서 제6호 태풍 카눈이 발생했습니다. 카눈은 계속 북서진해 다음 주 월요일쯤 일본 부근 해상을 지나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발달해 오키나와 부근에서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0m를 웃도는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고 남해를 통과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열대 과일을 의미합니다.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을 강타한 가운데 수도 마닐라 인근 지역에서 보트가 강풍에 전복돼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닐라 인근 해안 도시인 비난 고난 앞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자 승객들이 놀라 한쪽으로 몰렸고 이 때문에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승객 몇 명이 보트에 타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40여 명이 구조됐고 6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 중이라고 구조당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계곡을 찾은 대학생 3명이 물 소용돌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가철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었지만 최근 이어진 호우로 유량이 평소보다 많았고 물살도 거셌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군위군 북해면에 있는 동산 계곡입니다. 이곳에서 물놀이하던 대학생 4명이 물에 빠진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바위 틈 물길을 따라 미끄럼을 타다 물 소용돌이에 휘말린 겁니다. 한 명은 탈진 상태로 구조됐지만 나머지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쭉 내려가다 중간에 수심이 좀 깊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위가 좀 깊게 패인 곳 있잖아요. 거기가 좀 소용돌이가 좀 심하거든요.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사람이 가라앉아버리고. 계곡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심이 얕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호우로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물 웅덩이가 만들어진 겁니다. 더구나 사고가 난 곳은 계곡물이 한데 모이는 곳이어서 물살도 거셉니다. 놀러도 많이 가고 주차장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지역이었다 하더라고요. 비온 뒤라서 루장이 좀 있었고 사고 지점은 성인기 이상이었다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물놀이를 할 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이번 달 들어 미국과 유럽, 아시아 각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인재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남유럽의 폭염이 덮친 가운데 그리스 휴양지인 로도스 섬과 에비아 섬은 연일 산불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도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산불 증가에 대응해 소방 항공기를 대량 구입해 공중 소방 함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The scientists have been telling us about this,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튀르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민들은 40도가 넘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보스포러스 해협에 뛰어듭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궜던 열돔은 이제 북동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달 미국과 유럽, 중국을 휩쓴 폭염이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라고 진단합니다. We found that it was virtually impossible for this event to happen without climate change. So climate change played a huge role on intensifying the magnitude of these events in the US and Southern Europe and also in China. 연구진은 이런 폭염이 2년에서 5년마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아시아의 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기후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의 2배에 이르면서 수해와 가뭄이 빈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1년부터 30년간 아시아 평균 기온은 이전 30년보다 1.68도쯤 높아졌습니다.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다시 한번 기후위기 대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지구적인 무더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면서 미국에서 폭염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가 끓고 있다고 진단했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미국 뉴욕은 2년 뒤까지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이번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유엔이 경고합니다. 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대부분을 내뿜는 주요 나라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But leaders, and particularly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emissions, must step up for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해마다 더위로 600여 명이 숨지는 미국은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위험경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불볕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또 장기적으로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1조 3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뉴욕시는 코로나처럼 유색인종이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2배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여름철 최대 실내 온도 기준을 만들고 신축 건물의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ccess to cooling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y 2025, all new constructions in New York City will be required to have cooling.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 측과 열흘 만에 다시 화상회담을 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구촌 기록적인 무더위와 한국 문화 인기 속에 아이스크림 수출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5,9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9.8% 증가해 역대 상반기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1.6%로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고 중국과 필리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로 시원한 간식 수요가 증가한 데다 K-팝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로 우리 아이스크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었다고 관세청은 분석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르거나 썰해지를 하지 않는 논에 바로 벽실을 뿌리는 건데요. 이는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K 라이스벨트 사업에도 채택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벼농사도 기후 위기 조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메탄은 산소가 없는 혐기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농물을 계속 담수하거나 농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배출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법이 마른 논에 벽실을 곧바로 뿌리는 이른바 건답직파. 모내기 할 때보다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30% 넘게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레이저를 활용해 땅을 고르는 농기계가 지나가자 울퉁불퉁하던 땅이 이내 평평해집니다. 균등이 잘 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파종이 되고 균일함이 입수가 되기 때문에 임무가 균일합니다. 썰해질 없이 벽실을 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을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재배 기술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건답 직파 재배 기술이랄지 무썰해질 이항 재배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 현장에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답 직파 농법은 우간다 등 아프리카 7개 나라에 벼 종자와 영농 기술을 전파하는 K 라이스벨트 구축 사업에도 채택됐습니다. 1차로 세네갈과 가나의 1세트, 즉 말해서 건답 직파의 필수적인 레이저 균평기, 그다음에 건답 파종기, 그다음에 적기에 농약을 해야 되는 직파 농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붐 스프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아프리카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우리나라의 농법은 기후 위기 대처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이스벨트!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산 쌀과 술 등 식품 통관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이 일본 수산물의 전수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 방사선 검사를 하며 사실상의 규제에 나선 중국. 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 등은 중국 세관에서 일본산 쌀과 술, 과자 등 식품까지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무역 관계자들은 중국 세관의 검사 강화가 수산물 이외 다른 수입품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가 도입된다면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日本産食品の安全性は科学的に証明されており、日本産食品に対する輸入規制措置を早期に撤廃するよう中国側に求めてきています。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홍콩도 수산물에 이어 최근 채소에 대한 검역까지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산 수입 규제를 확대하는 배경은 오염수 방류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며 보복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我们将密切关注管制政策的影响，坚决维护自身的利益。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대일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일본과의 외교 현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일 간 통상 부분에서의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소책 준수와 대상자의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일본 뇌염 매개 모기 감시 체계 운영 결과 26일 부산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91.4%가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돼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지난해보다 4일 늦었는데 올해 부산 지역의 강수일수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 남부 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월부터 9월 밀도가 높아지고 10월 말까지 관찰되는데 매년 20명 내외가 감염되며 감염자의 87%가 50대 이상입니다. 100mg짜리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일 수년 동안 복용하면 뇌 안쪽 출혈 위험이 3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와 미국 대학 연구팀이 심혈관 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19,0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용량 아스피린과 위약을 4년에서 5년 동안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시험 결과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 발생률은 아스피린 그룹이 1.5%, 대조군이 1.7%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뇌 안쪽 출혈 발생률은 아스피린 그룹이 대조군보다 38% 높았으며 뇌혈관이 파열돼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 발생률도 아스피린 그룹이 0.5%로 대조군의 0.4%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저용량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이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뇌 안쪽 출혈 위험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드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여드름 환자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보면 여드름 진료 인원은 지난 2018년 9만 4천여 명에서 지난해 12만 1천여 명으로 29.4%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전체 진료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5만 7천여 명이 20대였고 이어 1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이진욱 피부과 교수는 여드름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10대 후반이지만 20대의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치료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화면을 접었다 펴는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한파로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문에서 9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본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이 하반기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Now, let's meet the newest Galaxy innovations. 외신 기자를 비롯해 2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점으로 꼽히던 접히는 부분을 개선해 빈틈을 줄였고 주름도 최소화했습니다. 외부 화면을 전작보다 2배가량 키워 접었을 때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게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무게는 줄이고 배터리 효율은 늘려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바꿨습니다. Already, more than half of our smartphone users say they are considering a foldable for their next upgrade. And Samsung Galaxy leads this fast-growing category as the preferred brand for foldables.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은 올해 들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4년 만에 최악을 거둔 데 이어 2분기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5.3% 급감했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반도체 사업이 경기 한파로 1분기, 2분기 모두 4조 원대 적자를 봤습니다. 합치면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에 이릅니다. 반도체에서 까먹은 영업 손실을 스마트폰으로 메워야 하는데 2분기 신통치 못한 시장 탓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폴더블 스마트폰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실적 반등을 위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분기 예상보다 높은 2.4%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수그러들게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9회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갔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는 물론 전문가들의 2분기 전망치 2.0%를 모두 상회한 결과입니다. 예상 이상의 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입니다.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소비 지출은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가팔라진 것도 소비 지출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만간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The GDP number that came out today really indicates that it's all about expectations. Everybody was surprised that it came out so much better than expected. 유럽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4.2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75%와 4.5%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 인상을 감행한 이후 9회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지만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hat I can assure you of is that we are not going to cut. That is a definite no. But on the other side, could be a hike, could be a pause.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상 휴지기를 갖는다면 반드시 장기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컸던 특허 상표 등록료가 인하됩니다. 특허청은 발명가 기업의 특허 등록과 유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8월부터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할 때 내는 특허 등록료를 다음 달부터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400억 원 정도의 특허 등록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상표 출원 등록할 때 수수료를 45개 상표 분류 가운데 1개 종류당 10,000원을 인하하고 특허 상표의 이전 등록료도 각각 25%와 65% 낮춥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 등을 떨어뜨리는 방식인 액션 페인팅 하면 미국의 화가 잭슨 폴록이 떠오릅니다. 그의 그림은 마치 캔버스 위에서 물감 등에 춤을 추는 듯 강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한 액션 페인팅의 선구자 잭슨 폴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